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등급 지위를 잃게 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관세 폭탄 여파로 흔들리던 미 국채 시장은 신용등급 강등 직후 10년물 금리가 4.49%까지 치솟는 등 또다시 충격을 받았고 향후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50.8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시장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전년 동월보다는 26.5% 급락한 수준입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의 심리 위축이 뚜렷했고 자발적으로 관세를 언급한 비율도 75%에 달하며 무역 정책에 따른 불안감이 심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국가들은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며 강경 경고를 내놨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언을 언급하며 선의 없는 국가들은 4월 2일 발표된 높은 관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식 무역 압박 전략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며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강등한 건데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내내 시장을 움직였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주가에 탄력이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오늘 0.52%가량 올라줬고요. S&P 500 지수 0.7% 상승해주면서 부진한 소비자 심리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모든 거래일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78%가량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22%가량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1% 역시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WTI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41% 올라주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초 글로벌 무역 재편 움직임으로 한때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 안에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상 방식은 불투명하지만 뚜렷한 악재가 없는 점이 오히려 시장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1.1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팔란티어도 1%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또 어도비는 장중 3% 넘는 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엑센추어의 경우에는 1.7%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브로드컴 1.7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시스코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렸습니다. 보잉 역시 소폭이지만 이 주가가 밀린 모습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AMD는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고 또 마이크론과 델 테크놀로지스도 3% 가까운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내 신규 파트너십과 생산 확대를 논의 중인 로키드 마틴, 이날 0.68%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갔고요. 리테일 트레이드 쪽은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나란히 1% 넘는 오름세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기술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이달은 활짝 웃었습니다. 제약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 등 여러 이슈로 지난주 내내 변동성이 컸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엔 대부분이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3.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존슨앤존슨, 에브비 그리고 에보트까지 나란히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헬스 서비스 쪽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주 여러 이슈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모처럼 6.4%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엘레반셀스가 3.41%가량 올라줬고요. 또 휴마나도 4.6%가량 오름세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2위 케이블 기업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이 비상장사인 콕스 커뮤니케이션과의 345억 달러 규모의 합병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규장이 끝난 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0.09% 소폭 하락했습니다. 애플의 금융 서비스가 현지 시간 16일 약 1시간 동안 미국에서 일시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애플페이, 월렛, 캐시, 카드 등 주요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를 미국 앱스토어에 재출시하려고 했지만 애플은 법적 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에픽은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앱스토어 수수료와 독점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1분기에도 애플 주식 3억 주를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 최대 비중을 지켰고 팀 쿡 CEO에 대한 신뢰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 0.42% 소폭 올라줬습니다. 13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 상하이에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젠슨항 CEO가 최근 상하이를 방문해 시 정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센터는 중국의 규제에 맞춘 기술 개발과 칩 최적화, 자율주행, 기술 연구 등을 맡게 됩니다. 다만 GPU 설계도를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도 의식한 모습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전체 매출의 약 14%를 올리고 있어 이번 결정은 시장 방어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사우디 UAE와의 AI 협력을 통해서 중동발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한 주 동안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5%가량 올라줬는데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군에 고급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이 민간인 피해에 직접 사용됐다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와 외부 감사도 진행 중이지만 이스라엘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0.2%가량 상승해줬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1.36%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새로운 AI 에이전트 알파이볼브를 공개했습니다. 수학과 컴퓨터 과학 문제를 해결할 알고리즘을 스스로 진화시키는 모델로 실제로 구글 인프라 효율을 높이고 TPU 설계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구글의 저장 공간 구독 서비스 구글 원은 제미나이 AI 도입 이후 구독자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55% 하락했고요. 6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가 차세대 AI 모델 베헤모스 출시를 성능 부족 문제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당초 4월 공개 예정이었지만 내부 테스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며 올 가을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메타는 올해 AI에만 약 100조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개발 속도와 성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이 겪는 공통적인 난관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 2%가량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정관을 개정해서 전체 주식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소송이 어렵게 된 건데요. 머스크 CEO의 보상안을 문제 삼은 소송에서 패소를 한 뒤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것과도 연결돼 보입니다. 또 테슬라는 과거 로보택시로 쓸 거라며 리스 차량의 구매를 막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차량들을 중고차로 되팔아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로이터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과 함께 테슬라 중고차 가격도 크게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낮은 더블 A1으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전환됐는데요.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를 등급 하향의 주요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의무적 지출이 전체 예산의 약 73%를 차지하고 2035년에는 7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무디스는 마지막까지 미국의 최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던 3대 신평사 중 하나의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앞서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 미국 신용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낮춘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조정이었던 만큼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향후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시간대는 5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50.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4월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시장 전망치였던 53.5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5월 낙폭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 조사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됐는데요. 무역 협상으로 관세 인하가 결정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에서 7.3%로 5년 기대치는 4.4%에서 4.6%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 심리 지표가 향후 미국 경제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AI와 방산까지 주목해 볼 만한 빅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난주 뉴욕 증시는 그래도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중동 순방을 하면서 수조 달러의 오일 머니를 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관세 우려가 조금은 잦아지면서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한 주간의 상승 흐름 이런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린 점이 조금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감세 법안 통과될지도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미중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이 부분도요. 네.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한대를 받았죠. 보인기도 받았죠. 네. 그것도 이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거의 뭐 3천조 원 가까운
진짜 수금을 했어요. 중동에서. 그런데 중동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맹폭했거든요. 영구적인 점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협상이 좀 더 진전됐다라고 하는 상황들. 요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이 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타개가 됐다. 근데 어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주요 국가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좀 숨통은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디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느 것이 더 큰 이슈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난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2, 3주 안에 스콧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또 하워드 로터닉 상무장관이 이 서한을 보낼 거다. 뭐 이제 주요국들에다 이제 서한을 보낸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와의 협상도 또 줄라이 패키지가 있긴 하지만 6월 달에쯤 이번 다음 달에도 상당히 좀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일본 또 인도 이렇게 좀 빨리 타결을 해서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더 힘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반등을 보면은 앞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빅테크 M7을 위주로 해서 워낙 내려갔었기 때문에 내려갔던 M7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났을 거예요. 그 이번 주에 보면은 이번 주에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회복되느냐. 네.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 얼마나 또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일본과의 협상 또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 안 되면은 본인이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젤렌스키는 조금 이 통제권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 러시아는 좀 또 미국 손을 벗어나는 상황이 또 러시아가 뭐 쉽게 또 미국 손 안으로 들어가는 국가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감세 법안이에요. 이 감세 법안이 뭐냐면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로 큰 폭으로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려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강성 보수 의원들은 좀 반대를 해요. 네. 그래서 16일 날 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 부결이 왜 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고 있는데 왜 부결이 됐을까?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법안인데 성격인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이 법인세를 대폭 삭감을 해줘야지 그 대책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미중이 협상이 좀 타결되면서 S&P 500도 그렇고 3대 지수가 올라갔어요. 자, 이 얼마만큼 이번 주에는 감세 법안도 있고 좀 더 협상이 좀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관세 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를 두고 관망세인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요일에는 이 부결이 됐다는 소식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이 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초점 맞추면서 뉴스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무역 협정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더 시사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중동 순방이 있었잖아요. 또 굉장히 잘 됐다라고도 소장님께서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 칩에 대한 구매 계약도 그렇죠. 이뤄졌고요.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좀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도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기로 이제 계약이 됐죠. 미국의 네. 휴렛패커드와 그러면은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상당한 이 컴퓨터 반도체가 바로 엔비디아
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상당히 엔비디아가 상황이 이제 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았던 상황에서 그런데 왜 서학 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상당히 좀 팔았을까, 매도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차익 실현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아서 팔았다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자, 일정 수준에서는 또 차익 실현의 이 상황이 또 있는 만큼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주가는 계속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도체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4,800억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인데 18일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를 보면은 16일까지 이 서학개미들이 4,827억 원치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팔아치웠다. 왜지? 지금 주가도 올라갔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다른 이유보다는 좀 차익 실현한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인공지능 칩 또 중동 수출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조금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의미가 이제 좀 큰 걸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많은 규모로 대규모로 차익 실현한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방금 전에 그 중동 소식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매년 최대 50만 개입니다. 무려 50만 개의 AI 칩 구매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상당히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30달러 선을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이 이제 체결되면 엔비디아가 한 28조 수준의 신규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신제품이 이제 블랙웰인데 그동안 블랙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만 GB300입니다. 수요 우려를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려 이제 50만 개가 중동으로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안 돼. 하지만 중동은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AI 자체는 좀 관련된 종목들은 섹터들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중국과의 이 관세뿐만이 아니라 중동과의 협업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더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진짜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너무 큰 폭으로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를 그렇죠. 보였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관계 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움츠렸던 M7 종목들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향후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전망을 할 때 네. 앞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와는 반대로 움츠렸고 또 상호관세 문제도 있었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기준금리도 인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상반기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기준금리 인하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잔뜩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상호관세도 유연해졌고 미중 관계도 진전되고 중동 문제도 오히려 미국이 상당한 또 중동에서 지금 투자를 받아내므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가 좀 활로를 트인다,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M7이 매그니피센트가 아니라 오히려 맨 이피션트, 별로 효능성이 없는 7개의 종목이다라는 비아냥 그림을 당하게 됐었는데, 자, 정근가에서는 이번 합의로 인해서 미중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또 미중 간에도 반도체가 계속해서 충돌 국면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수 투자자들에게는 뭐 지금이야말로 꿈 같은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발 관세와 관련해서 특히 혜택을 볼 기업 중에 하나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로 서학 개미들의 매도 출현이 있었던 것은 매도 물량이 있었던 것은 차익 실현했을 계기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H20 이게 제일 주목을 받고 있죠. 관련해서는 어떤 전개가 있을지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팔란티어가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고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상당히 좀 절하됐던 평가가 절하됐던 이 M7을 다시 좀 주목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마존 주가도 하루 만에 급등을 했죠. 네. 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마찬가지고요. 또 브로드컴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고 AMD도 있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일단 중요한 것은 S&P 500 지수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말 가면 많이들 이제는 기대를 적고 있는 6,600도 불가능한 것일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4분기 쪽으로 가면서는 그런 쪽으로도 좀 주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M7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은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게 아주 등락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M7 쪽에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낙폭이 좀 가대됐던 미국 시장입니다.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 건강관리, 또 소프트웨어나 디스플레이, 화학철강, 운송의 경우에도 단기 조정 측면에서는 조금 회복세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기술주도 많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도 올해 들어서 첫 수익률,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점도 좀 더 기대감 가지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S&P 500이 6,000, 6,5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무인 비행 물체인 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심 항공 이 비행 업체가 아무래도 방산 쪽으로도 눈길을 돌리면서 낙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네.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는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말 사이에 뉴스 보시면서 놀랐던 것이 스타워즈에 나왔던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네. 이게 이제 현실화돼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런 드론 하늘을 나는 택시도 제도만 좀 보완되면 되는데 당장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중동 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미국 기업들도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아치 에이비에이션도 38%가 17일 급등을 했고요. 같은 기간에 벌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또 조비에이션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UAM 그러니까 얼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것이 도심에서 바로 이륙을 해서 바로 또 짧은 거리 내에 수직 이착륙을 하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이건 비행기겠지만 얼번 에어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교통 정체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인데 헬리콥터보다는 소음 진동이 적고 헬리콥터하고는 다릅니다. 비행기보다는 크기가 작아서 이제 편리한데 대체로는 전기 배터리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얼마나 지금 상용화됐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에 이 얼번 에어 모빌리티 기업들이 바로 어디로 시선을 돌렸느냐? 방산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도 굉장히 각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환영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살상 무기도 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데 있어서는 상품성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래서 드론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이 중동에서도 이제는 UAM이 상용화되죠. 이제 방산까지도 또 새로운 또 이 방향이 만들어졌죠. 또 하나가 이제 이 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내년에 두바이에서 에어택시를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중요한 종목이 되고 섹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 이 부분에 또 많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도심에서의 이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네. 방산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조명을 박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테슬라로 돌아가지만 머스크 CEO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데는 많이 무인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가 방산 쪽으로도 상당히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UAM 지금 무인화 이야기 해주셨는데 헬리콥터보다도 소음도 적고 또 비행기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도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방산이라고 하면 뭐 대포나 미사일 같은 좀 무기를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산에 소프트웨어가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살짝 또 힌트를 주시긴 그렇죠. 했어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팔란티어입니다. 이름도 잘 나갈 수밖에 네. 없어요. 날개 도시인데 팔란티어, 팔란티어. 네, 팔란 말은 아니고 살란 말이겠죠. 네, 팔란티어인데 이게 이제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팔란티어가 하는 이야기가 수많은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유기적으로 깰 수 있는 것이 이 팔란티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팔란티어가 전 세계에 독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히려 이제 무기보다도 무기를 엮어줄 수 있는 유기적으로 어디에는 대포가 나가, 어디에는 전차가 나가, 어디에는 무인기를 띄워, 어디에는 또 어느 몇 시에는 또 비행기가 떠.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란티어의 방산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차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 이야기 드리면 땅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2025년 전에 얼마였죠? 60달러였습니다. 네. 지금은 130달러. 그러니까 지금 2배가 더 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왜 그때 소개 안 해줬어? 이런 이야기 하시면 분명히 제가 소개는 했어요.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거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팔란티어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차근차근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군사적 차별화는 군사력의 차별화가 무기보다는 이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나토예요. 나토는 유럽의 이제 이 군사 협력체죠. 보면은 국방 협력체인데 나토에서도 자국 소프트웨어라도 팔란티어한테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이른바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체계와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팔란티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의 국방부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금 팔란티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 소프트웨어 정말 만날 팔란티어는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방위 사업 외에도 어떤 소프트웨어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냐면 의료 왜 우수하니까 이게 네. 금융 에너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잘 키운 제목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가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죠. 마치 우리 김혜성 선수처럼요. 다저스에.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팔란티어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기대감을 더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목표 주가도
150달러로 상향돼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뭐 내년에는 한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물론 우리가 이게 너무 뭐 확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참고를 해보실 유력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을 가져갔더니 팔란티어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까지 역시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방산 무기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미국에서 1등 거래소로 자리 잡았는지 그 출발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최근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편입된 데 이어 해킹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2년 에어비앤비 개발자였던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골드만삭스 출신 프레드 어셈이 함께 창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암스트롱은 누구나 쉽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접근 덕분에 코인베이스는 빠르게 거래량을 늘려가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했고요. 2021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됐습니다. 당시 시가총액만 해도 8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상장을 계기로 코인베이스는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끌어올렸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늘었고 암호화폐가 투기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오늘부터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에 정식으로 편입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이슈를 넘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기존에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대체해서 들어간 거라 의미가 더 큽니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증권의 오원라우 애널리스트도 이걸 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굉장히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S&P 500에 포함된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지난 5월 11일 코인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커들은 해외에 있는 고객 지원 계약직 직원을 매수해서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거래 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해커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무려 2천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고요. 대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는 전액 보상을 약속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대 4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코인베이스는 고객 보호와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커가 암호화폐 지갑이나 자산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시장 반응은 초반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이를 과도한 공포로 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주가는 소폭 반등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였고요. 오펜하이머는 이 사건이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른 고객 대응과 시스템 복구 능력을 입증한 만큼 기업 이미지 자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말고 또 어떤 거래소들이 있을까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크라켄, OKX, 바이비트 등 여러 거래소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자오창펑 CEO가 규제 위반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조직이 다소 흔들리고 있고요. 크라켄도 보안 문제로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이후 바이낸스와 크라켄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다행히 자체 AI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거래소의 신뢰도와 보안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들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빠르면 올해 2025년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 중입니다. 예를 들어 OKX는 게임, NFT, 디파이까지 접목하면서 플랫폼 기능을 넓히고 있고요. 바이비트는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유저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는 기술과 규제 대응 그리고 고객 신뢰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고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국내 1위는 업비트, 2위는 빗썸인데요. 이 두 거래소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운영 중이고 빗썸은 최근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2025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나무 역시 과거에는 미국 상장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업비트나 빗썸 모두 상장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빗썸은 일부 오너 리스크 이슈가 남아있긴 한데요. 관련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에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그만큼 국내 거래소들도 글로벌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두나무의 추정 기업 가치는 약 4조 원대, 빗썸은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 시장 호황기엔 두 기업 모두 수십조 원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면 기업 가치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의 이야기부터 다른 거래소들의 움직임까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소는 그 중심에 있는 만큼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시장인 만큼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가량 상승해주면서 10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35% 낙폭 그리면서 2,4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1.4%가량 올라서면서 2.3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시장은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체인링크 각각 1.61%에서 1.2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도지코인은 5%가 넘는 큰 폭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3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단은 소폭이지만 0.09%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코인 0.28%, 스텔라루멘도 0.7%가량 소폭 올라와준 모습이고요. 아발란체 1% 상승해주면서 31,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도 2.7%가량 큰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 밈코인 시장 내에서는 활발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17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엔 존 디튼 변호사가 새로운 판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는 SEC가 XRP를 증권으로 본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리플의 XRP 판매가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판결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최근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민사벌금도 5천만 달러 감액하자고 요청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절차적 문제로 이를 기각했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판결을 얻으려면 SEC가 공식 진술서와 함께 이전 유사 사례들을 정리한 25페이지 분량의 모션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XRP 가격은 이번 이슈 이후 4% 이상 급락해 현재 약 2.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과 SEC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또 판결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월 1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와 급격한 금리 부담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도지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2에서 4%가량 하락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35년엔 13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자 지출은 연방 수입의 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초반에서 횡보 중이며 이더리움은 2,700달러 돌파에 실패하면서 2,370달러 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시장은 현재 무디스 등급 강등의 여진 속에서 미국 재정정책과 함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요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암호화폐 파이코인이 하루 만에 20% 넘게 급락하며 0.7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털 펀드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벤처 캐피털 펀드는 인공지능, 핀테크, 마켓플레이스 분야의 파이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시장은 실망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래량은 44% 넘게 급증하며 패닉성 매도세가 이어졌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약 18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6년 동안 약속했던 실사용 디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불만이 쏟아졌고 일부 인사들은 이번 발표를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대는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 중이며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